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7일 일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슬픈 날이에요. 마음이 비통하고 애통하고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은사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먼저 가셨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안 돼서 혼자 화실에 앉아 울고 또 울다가 선생님과 함께 했던 사진들도 보다가 이제 조금 진정은 되는데 내일 또 빈소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볼 생각을 하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음, 사람 사는 게 이런 날은 허무하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이런 말이 그런 말 외에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오늘을 선생님을 기리면서 더 기억하고자 선생님을 더 나중에라도 더 보고 싶을 때 제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선생님을 뵙고 싶을 때 이 날을 기억하려고 정호승님의 위안을 읽겠습니다. 생명의 무게. 한 마리의 아기 참새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은 이곳저곳 국지적으로 퍼붓던 폭우가 멈추고 거리가 저녁 안개에 희뿌옇게 젖어 있었던 날이었다. 마침 거리엔 가로등이 막 켜지고 있었고 나는 뿌연 가로등 불빛에 마음이 젖은 채 아파트 동과 동 사이로 난 좁은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하루를 제대로 성실하게 쪼개어 쓰지 못한 퇴근길이어서 그런지 발걸음은 무거웠다. 폭우에 떨어져 나뒹구는 나뭇잎처럼 마음은 몹시 공허했다. 나는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 아파트 창마다 하나둘씩 켜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독일 가문비 나무라는 표찰이 붙어있는 나무 앞을 막 지날 때였다. 아기 참새 한 마리가 길 가운데로 나와 앉아 가만히 있었다.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아기 참새는 어디로 날아가기는커녕 종종 걸음도 치지 않았다. 나는 자칫 참새를 구둣발로 밟고 지나갈 뻔했다는 생각을 하다가 걸음을 되돌려 아기 참새 가까이 다가갔다. 아기 참새는 내가 허리를 굽히고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조심스럽게 아기 참새의 몸에 손을 대어 보았다. 아기 참새가 짹짹거리며 살짝 몇 발자국 발걸음을 움직였다. 다시 한번 몸에 손을 대어 보았다. 두어 발자국 걸어갔다가 또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아예 두 눈을 내리 감아버렸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엄마 참새도 누나 참새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길바닥에 아기 참새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칫 행인들의 발에 잘못 밟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기 참새를 내 오른쪽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순간 구겨버린 종이 한 장의 무게가 느껴졌다. 아기 참새는 두려운지 그제야 눈을 뜨고 다시 짹짹거리면서 가볍게 몸을 떨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아기 참새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파트 숲속에 놓아두고 그냥 가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집으로 데리고 가서 원기를 회복할 때까지 돌보아 줄 것인가? 나는 아기 참새를 집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주는 쪽으로 택했다. 그대로 숲속에 두었다간 아무래도 도둑고양이한테 잡혀 먹힐 것만 같았다. 아기 참새는 그렇게 해서 내가 산 아파트로 왔다.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아기 참새가 숲을 떠다 아파트로 온 이상 나에겐 아기 참새의 원기를 회복시킬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 나는 당장 쌀로 미음을 끓였다.
그리고 그 미음 국물을 바늘을 뺀 주사기로 아기 참새의 입에다 조금씩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다. 아기 참새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미음 국물을 잘 받아 먹었다. 그리고는 곧 원기를 회복하고 연달아 똥을 누면서 거실 바닥을 종종 걸음쳤다. 나는 적이 안심이 되었다. 한 이틀만 더 돌보다가 다시 아파트 숲으로 되돌려 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대바구니에 솜을 깔아 아기 참새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혹시 아기 참새가 밤에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음 국물을 담은 작은 접시를 대바구니 안에 넣어 주었다. 아기 참새는 머리를 대바구니 한쪽 구석에 쳐박고 곧 잠으로 빠져들었다. 난 아기 참새가 잘 자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기 참새가 잠든 벤자민 나무 아래로 갔다. 간밤에 얼마나 원기가 더 회복되었는지 미음 국물은 다 먹었는지 난 아빠 참새의 마음이 되어 아기 참새가 잠든 대바구니를 얼른 들여다보았다. 아기 참새는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똥을 몇 차례 싼 흔적을 남기고 옆으로 쓰러져 누워 있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가만히 아기 참새의 몸을 만져보니 아기 참새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다. 아마 그때였을 것이다. 누가 지구 저편에서 나를 향해 날카롭게 돌을 던진 것 같았던 것은 나는 그 돌에 정확히 이마를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독일 가문비 나무가 있는 숲속에 그대로 놓아두었더라면 어쩌면 아기 참새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굳이 내가 집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은 아닐까. 그날 저녁 나는 식구들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아기 참새의 시체를 깨끗한 헝겊에 싸서 아파트 뒤뜰 벚나무 아래에 깊게 묻었다.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이 어린 참새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평소에 성당에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때만은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되어 성호를 그었다. 드디 나는 새삼 생명의 존귀함과 평등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 마리 아기 참새의 생명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의 무게는 나와 똑같은 무게를 지닌다. 아기 참새의 생명과 내 생명의 무게를 저울질한다면 저울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행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한 마리 참새를 보고 미물이라고 한다면 절대자의 입장에서는 인간도 미물일 수밖에 없다. 달팽이. 이른 아침에 초등학생인 아들 후민이와 지하철을 타러 갈 때의 일이다.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동과 동 사이로 난 작은 숲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후민이가 아빠 달팽이 하고 소리쳤다. 아빠 발 아래 달팽이가 기어가고 있으니까 밟지 말고 조심하라는 후민이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후민이가 그렇게 외쳤을 때에는 이미 내가 구둣발로 달팽이를 막 밟고 지나가 버린 뒤였다.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얼른 뒤돌아 보았을 때에는 이미 키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 발 아래 온몸이 으깨어진 채 죽어 있었다. 아, 이 일을 어떡하나. 나는 달팽이의 처참한 죽음 앞에 망연자실했다. 달팽이의 죽음의 고통이 한순간 가슴속으로 깊게 전해져 어떤 통증 같은 게 느껴졌다. 후민이가 그런 말 하지 않았더라면 달팽이를 밟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공연히 후민이가 미워졌다. 이거 어떡하지? 본의 아니게 달팽이를 죽였네. 할 수 없지 뭐. 난 엉겹결에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그렇게 말하고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떠났다. 달팽이의 죽음보다는 서둘러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이 더 중요하다는 듯 달팽이의 시체를 숲길에 그대로 버려둔 채 그 뒤 몇 달이 지났다. 무심히 시간이 지나면 내 발에 밟혀 죽은 달팽이가 잊혀질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은 달팽이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달팽이는 분노에 찬 음성으로 내게 욕을 하기도 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기도 했다.
나는 일부러 아파트 숲길로 가지 않고 큰 길로 우회해서 지하철을 타러 갔다. 그래도 죽은 달팽이의 으깨어진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길을 걸을 때에도 지하철을 탈 때에도 달팽이 생각에 사로잡혔다. 아무리 바빠도 달팽이를 숲속에 던져주거나 묻어줄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달팽이는 사람들 발에 밟히고 밟히다 못해 나중에 먼지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도대체 달팽이는 어디로 가기 위해 그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난 것일까? 나와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새벽달이 지기 전에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을 텐데. 혹시 멀리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길을 떠난 엄마 달팽이는 아니었을까? 아니면 기다림에 지쳐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선 초록 달팽이는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각에 내 구둣발에 밟혀 죽게 된 것일까? 전생에 내가 달팽이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나는 달팽이와 나와의 전생의 인연을 깊게 생각했다. 그리고 진정 용서를 청하는 마음으로 달팽이라는 제목의 시 한 편을 써서 달팽이에게 바쳤다. 어디에선가 나를 용서해주는 달팽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마음은 연약하나 껍질은 단단하다. 내 껍질은 연약하나 마음은 단단하다. 사람들이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듯이 달팽이도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제 막 기울기 시작한 달은 차돌같이 차다. 나의 길은 어느새 풀잎에 젖어 있다. 손에 주전자를 들고 아침 이슬을 밟으며 내가 가야 할 길 앞에서 누가 오고 있다. 죄 없는 소년이다. 소년이 무심코 나를 밟고 간다. 아마 아침 이슬인 줄 알았나 보다. 영정사진. 상가에 가면 꼭 나 혼자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술을 마시는 일도 밤새워 고스톱 치는 일도 아니다. 그것은 나 혼자 은밀히 영정을 바라보는 일이다. 상가에 가면 먼저 신이 앞에 서서 꽃을 바치거나 향을 피우게 되는데 나는 그때 반드시 영정을 쳐다본다. 그것도 힐끔 한번 마지못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망자와 말 한마디 나누는 심정으로 쳐다본다. 그리고 망자를 위해 절을 하거나 상주와 절을 나눈 뒤에도 또 몇 마디 상주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 뒤에도 물끄러미 영정을 쳐다본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물러나오게 될 때에도 다시 한번 더 영정을 쳐다본다. 그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 때문이 아니다. 망자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때문만도 아니다. 그것은 죽음을 맞이한 한 인간의 마지막 얼굴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그때뿐이기 때문이다. 영정에 쓰인 사진은 분명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나 그것 또한 검은 리본이 드리워진 쓸쓸한 죽음의 얼굴이다. 나는 그 얼굴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배우고 싶은 것이다. 죽음이 삶의 결과라면 그 결과에 다다른 이의 얼굴엔 어떤 진실이 있는 것일까? 이 세상에 슬프지 않은 영정은 없다. 모든 영정은 다 슬프다. 한없이 막막하고 절망적이다. 말 또한 없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웃지도 않는다. 영정 사진 중에 빙글에 미소를 띠고 있는 사진은 드물다. 거의 대부분 막막하고 심각하다. 아니 쓸쓸하다. 사진 속의 인물이 던지는 시선의 끝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연전에 가까운 친지 한 분이 돌연사를 당해 영정사진을 내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었다. 급히 사진을 찾아보아도 마땅히 영정으로 쓸 사진이 없었다. 그렇다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사용하기는 싫었다.
몇 차례 뒤지고 뒤진 끝에 마침 사진 한 장을 골랐다. 그것은 빙긋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급히 사진관을 찾아 헤매 다녔으나 작은 흑백 사진을 확대해주는 사진관을 찾기가 어려웠다. 서너 시간 동안 광화문 일대에 있는 사진관을 7군데나 뒤져 주인에게 웃돈을 주고 사정사정해서 사진을 준비했다. 그러나 막상 시계 앞에 사진을 세워놓자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다. 드러내놓고 말을 하는 사람은 드물었지만 하필이면 왜 웃는 사진을 걸어놓았나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죽음 앞에 웃음은 필요 없는가? 죽음 앞에서는 망자 자신마저도 심각한 표정을 지어야만 하는가? 어떤 때는 가만히 영정을 바라보고 있으면 영정 속의 인물이 꼭 내게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다. 영정의 주인공이 육신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생전의 그분의 말씀, 그 목소리가 쟁쟁이 귓가에 맴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라.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살아라. 남한테 해코지하지 마라.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우리는 일생 동안 많은 사진을 찍는다. 나도 마찬가지다. 싫든 좋든 사진을 찍는 기회는 많다. 나는 그 많은 사진 중에서 어떤 사진이 내 영정 사진으로 쓰일지 궁금한 사람도 없지 않다.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영정 사진을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언젠가 하더라도 아직은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내 부모님이 70이 넘어 영정 사진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윷날이 있는 해에 유난히 죽음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셨다. 백화점에 가서 재봉틀을 사고 중부시장에 가서 삼배를 떠와 수의를 직접 만드셨다. 남자 수의는 복잡해서 만들기 힘들다면서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아버지 것으로 마련했으면서도 굳이 당신 것은 직접 만드셨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것이 바로 영정사진이다. 부모님은 매주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시는데 한 번 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화장을 곱게 하고 한복으로 싹 차려입고 나가셨다. 아버지 또한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새 양복을 꺼내 넥타이를 메고 나가셨다. 나는 두 분이 꼭 참석해야 할 누구 결혼식이라도 있나 했으나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분들은 교회 가까운 사진관에 가서 영정사진을 찍고 오신 거였다. 자, 사진 준비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했다. 나중에 일 당하면 이 사진을 쓰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의 표정은 쓸쓸했다. 아버지 또한 그러했다. 난 한참 동안 부모님이 건네주신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두 분 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기쁨도 슬픔도 없는 표정이었다. 굳이 말을 하자면 쓸쓸하고 적막한, 어디로 부는지도 모르는 한겨울 바람 앞에 선 그런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아예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건네주셨는데 액자 상단에 검은 리본만 얹는다면 그것은 영락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영정사진이었다. 나는 가슴이 저미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그러나 애써 태어난 척하고 말했다. 무슨 이런 걸 미리 다 준비하시고 그러세요. 나중에 제가 다 알아서 할 텐데요. 그래도 그게 아니다. 무슨 일이든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 부모님은 사진관에 들러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틀림없이 당신의 장례식 장면을 상상했을 것이다. 지금 이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쓰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슬퍼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나는 부모님이 건네주신 그 사진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욕심일 뿐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그 사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 자신도 그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 양복을 꺼내 입고 평소 좋아하던 넥타이를 메고 영정사진을 찍게 될 것이다. 상가에 들러 바라보는 영정사진, 그것은 남의 사진이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의 사진인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그런 얼굴로 남 앞에 놓여질 나 자신 말이다. 많이 슬픕니다. 우리의 삶은 알지 못하죠. 정말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후회 없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아마 많이 그리워할 것입니다.